옛날 조선시대 포악한 임금이 다스리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은 썩어 문드러졌고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재물 창고를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 국토의 극심한 가뭄이 3년째 이어지니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시절 어느 한적한 마을에는 탐관오리가 득실거렸습니다. 위로는 사또부터 아래의 육방 관소까지 모두가 수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흙탕물로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기운이 약한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힘없이 쓰러져 갔고 마을에는 곡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상여가 나가는 슬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슬픈 상여 위에는 북디붉은 배롱나무 가지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배롱아, 배롱아. 내 자태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이놈의 민초 인생, 나라님도 슬퍼해 주질 않는데 너만은 처연하게 피어 우리랑 같이 울어주는구나. 사람들은 아름답고도 처연한 그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배롱꽃은 굶주리고 억압받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또 두고 갔군. 배롱 가지를 두고 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번에도 본 사람이 없다는군. 그야말로 신출귀몰이야. 사람인지 귀신인지 참으로 감쪽 같구만. 하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꽃을 두고 가는 그 의인을 기롱객이라 부르며 남몰래 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이, 또리 아범. 빌려간 내 돈 이제 그만 내놓으시지. 아이고, 별감 어르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요. 흉년이 자꾸만 이어지니 갚고 싶어도 갚을 방도가 없구만요. 듣기 싫네. 그건 자네 사정이고. 난 뭐 땅 파서 밥 먹나. 이자까지 합쳐서 열량이 되었는데 대체 언제 갚을 것이야. 빚이 열량으로 불어났다는 말에 또리 아범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별감 어르신. 제가 빌린 돈은 단돈 한 량인데 어찌 열량을 갚으라고 하십니까요? 이 사람, 계산을 할 줄 모르는구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붙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열량이지. 먹을 것이 없던 또리 아범은 지난 봄 김별감에게 한 량을 빌려 종자를 샀었지만 지독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가을에도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무튼 내일까지 내 돈 못 갚으면 자네 집이랑 밭은 내 것인 줄 알게. 이놈의 세상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한 량을 빌려서 열량을 갚아야 한단 말인가.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구나. 다음 날이 되자 김별감은 머슴들을 몰고 왓돌이 아범의 집과 밭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습니다.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된 또리 아범은 가족들과 함께 깊은 산으로 올라가 다 같이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줄초상이 난 것이지요. 쯧쯧. 요새 가족이 전부 목을 매는 일이 한둘이 아니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리 아범네 가족이 목을 맨 나무 아래에도 붉은 배롱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응? 이게 뭐야? 배롱 아니야. 이 계절에 무슨 배롱이야? 허, 일용객이 여기도 다녀갔나 보군. 대체 어찌 알고 다녀갔는지. 신통하다 못해 섬찟하구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마을에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네들 들었나? 어제 김별감이 자다가 목이 달아났다는데. 뭐라고? 그게 참말인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김별감 집이 난리도 아니라네. 하기사, 그 양반이 너무하긴 했지. 천벌을 받은 게야. 그 말이 맞네. 하늘도 너무 악랄했던 걸 안 게지. 김별감의 악행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천벌을 받았다며 통쾌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글쎄 죽은 김별감의 모가지에 배롱가지가 물려 있었다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설마 이롱객이 그거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일세. 정말로 모두들 입을 모아 이롱객의 소행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김별감이 비명 횡사한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관아도 김별감의 죽음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내 관할에서 양반이 죽었는데 범인을 아직도 못 잡았단 말이냐. 송구합니다요, 사또. 헌데 단서가 없어도 너무 없는지라. 듣기 싫다. 너희들은 변명만 하지 말고 어서 나가서 범인을 잡아오란 말이다.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간 큰돈을 바치던 김별감이 죽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 고갯마루까지 눈이 쌓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장정들이 어느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세가 당당한 권대감이 보낸 왈패들이었죠. 부인, 슬슬 결정을 내리시오. 이대로 온 가족이 노비가 되실 거요. 아니, 어린 딸을 기생으로 만드는 것이 어디 부모가 할 짓이요. 우리 권대감님에게 진 빚을 못 갚으면 그리 될 수밖에. 이들은 빚 대신 아름다운 딸인 미령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생떼를 부릴 일이 아니오. 자, 어서 미령이를 내보내시지. 차라리 집과 세간살이를 다 가져가시오. 거리에 낳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하오. 그걸 전부 내다 팔아도 부인이 진 빚의 10분의 1도 못 갚소. 결국 억새는 다른 왈패들에게 시켜 미령을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안 된다, 이놈들아. 미령아. 미령아, 가지 말아라. 미령의 어머니는 눈밭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령의 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식까지 뺏긴 어미가 더 살아서 무얼 하리. 미령아, 저승에서 다시 보자꾸나. 미령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활활 타는 숯을 가져와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그녀는 불 속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쩌자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찌 살라고 그렇게 가신대요? 시끄럽다. 그러게 진작에 빚을 갚을 것이지. 미령은 몸부림치며 울었지만 왈패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권대감 댁으로 끌고 갔습니다. 원망하려거든 내 출중한 미색을 탓하거라. 이놈의 세상은 예쁜 것을 가만두지 않는 법이다. 비록 행색은 허름했지만 미령은 천하절색이었습니다. 하얗고 오밀조밀한 얼굴은 달덩이처럼 고왔고 호리호리한 몸은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렸습니다. 자, 어서 가자. 대감께서 기다리신다. 왈패들은 지체 없이 미령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은 미령이 울다 기절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마가 눈 덮인 벌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마가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미령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서워진 미령은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소리가 악다구니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또 끊기고 말았지요. 다 끝났으니 나오시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알 것 없고 건대감 댁에 끌려가기 싫으면 어서 나오시오. 미령은 겁이 났지만 권대감에게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여 얼른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웬 복면 쓴 사내가 피칠갑을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내에 혼자 저 많은 왈패들을 해치운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걱정 마시오. 해치지 않소.
복면 사내는 미령을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널브러진 왈패들을 향해 배롱가지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착하게 살 거라. 말은 눈발을 헤치며 질풍같이 달렸습니다. 미령은 흔들거리는 말 위에서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령은 어느 따뜻한 방 안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어딘가요? 안전한 곳이요. 일어나 보니 깊은 산속의 오두막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꼬박 주무셨소. 배가 고플 테니 이걸 드시오. 사내는 산채죽을 내밀었습니다. 허나 미령은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불 속에. 그만. 쟤만 남으셨소. 내가 잘 수습해드렸소. 미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감사합니다. 절 구해주셔서가 아니라 어머니 유고를 수습해주셔서요. 구해준 것은 고맙지 않다. 살고 싶지 않았나 보군.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마저 잃은 미령은 천에 고하였습니다. 그런 마당에 더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아니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처자가 이러고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을 것이오. 자, 일단 배를 채우고 나머지 일은 차차 생각해 봅시다. 사내는 자기 이름을 홍진이라 했습니다. 붉을 홍의 먼지 진, 번잡한 세상을 뜻하는 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홍진은 세상살이를 뜻하지.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차마 떠날 수 없는 내 마음과 같소. 그날부터 미령은 홍진의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오. 허나 세상은 백설 대신 홍진에 썩었으니 통탄할 따름이요. 말없이 산을 보던 미령은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눈이 와서 모든 게 다 덮여버리면 좋겠어요. 이 아픔도 슬픔도 없도록 말이지요. 허나 안 되겠지요. 눈으로 덮을 수 없다. 대신 꽃 한 송이가 필요한 법. 이후로 홍진은 며칠씩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나간다는데 어째 거동이 수상했지만 미령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다녀왔소. 이건 이번에 먹을 식량이요. 와, 좋은 꽝이네요. 이렇게 실한 것은 생전 처음 봐요. 미령은 홍진이 가져온 꿩으로 떡국을 끓였습니다. 둘은 아무도 없는 산자락에서 떡국을 먹으며 정월을 맞이했습니다. 헌데 홍진님은 이 오두막에서 계속 혼자 사셨나요? 나도 돌에서 태어난 이가 아닌데 어찌 그랬겠소. 예전엔 아버님이 계셨어. 홍진의 아버지는 한양의 무관이었으나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벼슬을 버리고 이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활쏘기와 말타기, 거기다 검과 창 등 온갖 무예를 배웠다오. 그럼 아버님은 어디를 가셨나요? 돌아가셨어. 그렇군요. 홍진님도 저처럼 부모님을 그렇소. 동병상련일까요? 둘은 서로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홍진과 미령은 오두막에서 겨울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침내 꽃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눈이 다 녹았으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시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언제든 날 찾아오시오. 미령은 홍진의 오두막을 뒤로 하고 산을 떠났습니다. 내심 홍진과 더 있고 싶었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미령은 잿더미가 된 집터로 돌아와 타버린 기둥 아래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미령이 아니냐. 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 온 거니? 어머님은 또 어디 계시고?
어머니는 작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일을 어쩌노. 그리고 생만 하다가 딸내미 시집가는 것도 못 보고 가버렸네. 그려. 그나저나 미령이 내가 떠난 이후 마을은 난리도 아니었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이고, 말도 마라. 널 못살게 굴던 권대감 기억하느냐? 아, 글쎄, 권대감이 하룻밤 사이에 비명 행사한 것이지 뭐냐. 뭐라고요? 권대감이 죽었다고요? 어디 그뿐이냐. 동네에서 힘께나 쓰던 양반들이 죄다 급사를 맞았단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그 덕분에 빚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노비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빚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미령은 아주머니가 해준 말에 어쩐지 속이 후련했습니다. 헌데 그게 말이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이론객이 그런 것 같더라고. 이론객이요. 상여에 배롱꽃을 두고 간다는 그 괴이한 사람 맞지요? 그렇다니까. 아, 글쎄, 죽은 양반들 모두 가슴팍에 배롱가지가 놓여 있었다는 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령은 홍진과 함께 지냈던 오두막을 떠올렸습니다. 정갈한 방 한쪽 화병에는 붉은 배롱 가지가 꽂혀 있었지요. 맞다. 배롱. 미령은 기겁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정했던 홍진이 무시무시한 이론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령은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바람부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쌍심지를 켜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냐? 자, 어서 샅샅이 뒤져라. 허나 사또, 여기엔 단서 비스무리한 것도 없습니다요. 없으면 끄지냐? 만들어서라도 찾으란 말이다. 사또의 성화에 포졸들은 다른 민가에까지 뛰어들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냈습니다. 이론객인지 천홍객인지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못하겠느냐? 행여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들키는 날엔 아주 경을 칠 것이야. 아이고, 사또.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요.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은 육모방망이를 휘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령은 조심스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요. 행여 무슨 꼬투리라도 잡혀 홍진이 위험해질까 봐 미령은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홍진님이 위험할지도 몰라. 알려드려야 해. 그리하여 미령은 포졸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서지 못하겠느냐? 달려가는 것을 눈치챈 포졸이 미령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그러고 보니 너는 분명 수색하던 집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느냐? 어째 수상하구나. 미령이 아무 대답도 못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포졸은 그대로 미령을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호, 그 말이 사실이었더냐? 당장 전현을 문추하여 아는 것을 모조리 실토하게 만들 것이다. 이론객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거라.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소이다. 그렇다면 수색하던 집에서 왜 뛰쳐나왔느냐? 그리고 어딜 가려고 한 것이냐? 허나 미령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홍진에게 달려가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연이 감히 끝까지 입을 다물다니. 좋다. 주리를 틀어야 바른 말을 하겠구나. 여봐라. 매우 쳐라. 미령은 다리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끝까지 홍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사또가 직접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미령을 때려주길 기세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붉은 배롱가지 하나가 휙 날아와 사또의 손을 탁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놈이냐? 찾아라. 어서 놈을 찾으란 말이다.
포졸들이 일용객을 잡으러 뛰쳐나갔습니다. 저 멀리 새까만 옷을 입은 사내가 도망치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정신없이 그를 쫓아 산속으로 들어간 동안 관아 앞마당에는 또 다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홍진이었지요.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사또가 칼을 뽑아 들고 덤벼들었지만 홍진의 검이 번쩍하자 그의 목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홍진은 그대로 미령을 들쳐 업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돌아온 포졸들은 목이 달아난 사또와 그 위에 놓인 배롱 가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편 미령을 구한 홍진은 어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자, 정신 차리시오. 여기는 안전하오. 그제야 미령은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꿈에도 그리던 홍진이 있었습니다. 홍진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시오. 혹시 홍진님이 일용객이십니까? 말이 없던 홍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내가 바로 일용객이오.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무관이셨소. 하나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그만 역적으로 몰리고 말았지. 헌데 간악한 추적자 놈들이 이곳 산속까지 쫓아왔고 아버님은 날 구하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소. 홍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탐관오리들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었소. 하여 밤마다 복면을 쓰고 놈들을 하나하나 베어 넘겼지. 그렇다면 대롱꽃은 어째서? 우리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꽃이라오. 다른 꽃이 다 지고 난 뒤에도 꿋꿋이 피어 있으니 말이오. 미령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홍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요. 이 고달픈 세상에서 미령 처자만이 위로가 되어주는구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새롭게 보금자리를 만들었지요. 이것 좀 보시오. 겨울에 심은 보리가 벌써 파릇파릇해졌소. 그러네요. 이러다간 금세 보리를 거두겠어요. 올해는 보리밥을 원 없이 먹겠네요.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기쁨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짐승을 많이 잡은 홍진이 장에 팔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미령, 돌아왔소. 나와서 이 비녀 좀 보시오. 고운 비녀를 산 홍진은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집에 미령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홍진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미령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홍진은 마을로 내려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이었죠. 일용객을 잡았다지 않나. 그렇다니까. 근데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라더군. 일용객이 아니라 기롱녀라는 게야. 홍진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 서둘러 형장으로 달려갔지요. 허나 홍진이 형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처형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쯧쯧. 저리도 고운 처자가 그 무서운 짓을 저지르다니. 홍진은 저작거리에 걸린 미령의 모습을 보며 슬픔을 씹어 삼켰습니다. 조용히 밤까지 기다린 홍진은 야음을 틈타 미령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술과 계집질에 여념이 없는 사도가 잠시 소피를 보러 나왔을 때 그는 눈앞에 떨어진 배롱 가지를 보고 대경실색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배롱 가지가 아닌가? 일용객은 분명 죽었을 텐데. 그것이 사또의 유언이었습니다. 홍진의 검이 번개처럼 빛나자 사또의 목은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배롱 가지를 던진 홍진은 아무도 모르게 관아를 빠져나와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령, 원수는 갚았소.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가서 이번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렇게 이론객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 고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전국의 탐관오리들 목을 베었습니다. 어느덧 이론객은 조선 팔도에서 이름 높은 의적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허나 홍진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미령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지요. 홍진은 중년을 지나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홍진의 칼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지요. 하루는 홍진이 어느 나루터를 건널 때였습니다. 웬 악당들이 처녀를 잡아다 배에 태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웬 놈이냐? 썩 꺼지지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느냐? 두목이 고함을 쳤지만 홍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처녀가 죽은 미령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오랫동안 멈춰있던 홍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녀를 놓아주고 조용히 갈 길 가거라. 뭐라고? 이런 시건방진 노인네를 보았나? 얘들아, 이놈을 잘근잘근 밟아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려라. 악당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지만 홍진은 칼조차 뽑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번개같이 급소를 치니 놈들은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겁한 두목이 달려들었지만 어느새 공중으로 날아가 강에 빠져버렸지요. 나머지 악당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친 곳은 없느냐? 없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하길 다행이구나. 그럼 몸 조심하거라. 홍진은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헌데 처녀가 같이 배에 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 따라오는 개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그만. 두 분이 함께 목을 매셨습니다. 홍진은 더 이상 처녀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홍진은 처녀를 데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 하나,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떠나거라. 아닙니다. 은희님과 평생 함께 있고 싶습니다. 깜짝 놀란 홍진이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그런 눈동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예령이라 하옵니다. 예령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어째 죽은 미령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령은 죽은 미령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더 참지 못한 홍진은 예령을 끌어안았습니다. 예령도 피하지 않고 홍진을 꼭 안았지요. 은희님, 처음 뵌 순간부터 저는 은희님이 제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야, 예령. 너는 아직 젊으니 나보다 젊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이 좋겠다. 아닙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홍진님뿐입니다. 만약 홍진님이 절 버리신다면 저는 죽고 말 것이에요. 예령의 단호한 태도에 홍진도 더는 말릴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쪽은 머리가 희고 다른 한쪽은 검은 젊은 처녀와 노인 부부였지만 그들의 사이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어느 부부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천생배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란 말이죠. 이 이야기의 홍진과 예령처럼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야 마는 옛날 조선시대 포악한 임금이 다스리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은 썩어 문드러졌고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재물 창고를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 국토의 극심한 가뭄이 3년째 이어지니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시절 어느 한적한 마을에는 탐관오리가 득실거렸습니다. 위로는 사또부터 아래의 육방 관소까지 모두가 수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흙탕물로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기운이 약한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힘없이 쓰러져 갔고 마을에는 곡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상여가 나가는 슬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슬픈 상여 위에는 북디붉은 배롱나무 가지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배롱아, 배롱아. 내 자태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이놈의 민초 인생, 나라님도 슬퍼해 주질 않는데 너만은 처연하게 피어 우리랑 같이 울어주는구나. 사람들은 아름답고도 처연한 그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배롱꽃은 굶주리고 억압받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또 두고 갔군. 배롱 가지를 두고 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번에도 본 사람이 없다는군. 그야말로 신출귀몰이야. 사람인지 귀신인지 참으로 감쪽 같구만. 하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꽃을 두고 가는 그 의인을 기롱객이라 부르며 남몰래 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이, 또리 아범. 빌려간 내 돈 이제 그만 내놓으시지. 아이고, 별감 어르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요. 흉년이 자꾸만 이어지니 갚고 싶어도 갚을 방도가 없구만요. 듣기 싫네. 그건 자네 사정이고. 난 뭐 땅 파서 밥 먹나. 이자까지 합쳐서 열량이 되었는데 대체 언제 갚을 것이야. 빚이 열량으로 불어났다는 말에 또리 아범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별감 어르신. 제가 빌린 돈은 단돈 한 량인데 어찌 열량을 갚으라고 하십니까요? 이 사람, 계산을 할 줄 모르는구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붙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열량이지. 먹을 것이 없던 또리 아범은 지난 봄 김별감에게 한 량을 빌려 종자를 샀었지만 지독한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가을에도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아무튼 내일까지 내 돈 못 갚으면 자네 집이랑 밭은 내 것인 줄 알게. 이놈의 세상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한 량을 빌려서 열량을 갚아야 한단 말인가.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구나. 다음 날이 되자 김별감은 머슴들을 몰고 왓돌이 아범의 집과 밭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습니다.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된 또리 아범은 가족들과 함께 깊은 산으로 올라가 다 같이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줄초상이 난 것이지요. 쯧쯧. 요새 가족이 전부 목을 매는 일이 한둘이 아니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리 아범네 가족이 목을 맨 나무 아래에도 붉은 배롱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배롱 아니야. 이 계절에 무슨 배롱이야? 허, 일용객이 여기도 다녀갔나 보군. 대체 어찌 알고 다녀갔는지. 신통하다 못해 섬찟하구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마을에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네들 들었나? 어제 김별감이 자다가 목이 달아났다는데. 뭐라고? 그게 참말인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김별감 집이 난리도 아니라네. 하기사, 그 양반이 너무하긴 했지. 천벌을 받은 게야. 그 말이 맞네. 하늘도 너무 악랄했던 걸 안개지. 김별감의 악행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천벌을 받았다며 통쾌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글쎄 죽은 김별감의 모가지에 배롱 가지가 물려 있었다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설마 일용객이 그거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일세. 정말로 모두들 입을 모아 일용객의 소행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김별감이 비명 횡사한 소식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관아도 김별감의 죽음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내 관할에서 양반이 죽었는데 범인을 아직도 못 잡았단 말이냐. 송구합니다요, 사또. 헌데 단서가 없어도 너무 없는지라. 듣기 싫다.
너희들은 변명만 하지 말고 어서 나가서 범인을 잡아오란 말이다. 사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간 큰돈을 바치던 김별감이 죽었으니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 고갯마루까지 눈이 쌓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장정들이 어느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권세가 당당한 권대감이 보낸 왈패들이었죠. 부인, 슬슬 결정을 내리시오. 이대로 온 가족이 노비가 되실 거요. 아니, 어린 딸을 기생으로 만드는 것이 어디 부모가 할 짓이요. 우리 권대감님에게 진 빚을 못 갚으면 그리 될 수밖에. 이들은 빚 대신 아름다운 딸인 미령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생떼를 부릴 일이 아니오. 자, 어서 미령이를 내보내시지. 차라리 집과 세간살이를 다 가져가시오. 거리에 낳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하오. 그걸 전부 내다 팔아도 부인이 진 빚의 10분의 1도 못 갚소. 결국 억새는 다른 왈패들에게 시켜 미령을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안 된다, 이놈들아. 미령아, 가지 말아라. 미령의 어머니는 눈밭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령의 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식까지 뺏긴 어미가 더 살아서 무얼 하리. 미령아, 저승에서 다시 보자꾸나. 미령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활활 타는 숯을 가져와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그녀는 불 속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쩌자고 그러셨어요? 어머니, 저는 어찌 살라고 그렇게 가신대요? 시끄럽다. 그러게 진작에 빚을 갚을 것이지. 미령은 몸부림치며 울었지만 왈패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권대감 댁으로 끌고 갔습니다. 원망하려거든 내 출중한 미색을 탓하거라. 이놈의 세상은 예쁜 것을 가만두지 않는 법이다. 비록 행색은 허름했지만 미령은 천하절색이었습니다. 하얗고 오밀조밀한 얼굴은 달덩이처럼 고왔고 호리호리한 몸은 버들가지처럼 하늘거렸습니다. 자, 어서 가자. 대감께서 기다리신다. 왈패들은 지체 없이 미령을 가마에 태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은 미령이 울다 기절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마가 눈 덮인 벌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마가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미령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서워진 미령은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소리가 악다구니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또 끊기고 말았지요. 다 끝났으니 나오시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알 것 없고 권대감 댁에 끌려가기 싫으면 어서 나오시오. 미령은 겁이 났지만 권대감에게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여 얼른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웬 복면 쓴 사내가 피칠갑을 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내에 혼자 저 많은 왈패들을 해치운 것 같았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걱정 마시오. 해치지 않소. 복면 사내는 미령을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널브러진 왈패들을 향해 배롱가지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착하게 살 거라. 말은 눈발을 헤치며 질풍같이 달렸습니다. 미령은 흔들거리는 말 위에서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미령은 어느 따뜻한 방 안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어딘가요? 안전한 곳이요. 일어나 보니 깊은 산속의 오두막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꼬박 주무셨소. 배가 고플 테니 이걸 드시오.
사내는 산채죽을 내밀었습니다. 허나 미령은 한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불 속에. 그만. 쟤만 남으셨소. 내가 잘 수습해드렸소. 미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감사합니다. 절 구해주셔서가 아니라 어머니 유고를 수습해주셔서요. 구해준 것은 고맙지 않다. 살고 싶지 않았나 보군.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마저 잃은 미령은 천에 고하였습니다. 그런 마당에 더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아니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처자가 이러고 있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을 것이오. 자, 일단 배를 채우고 나머지 일은 차차 생각해 봅시다. 사내는 자기 이름을 홍진이라 했습니다. 붉을 홍에 먼지 진, 번잡한 세상을 뜻하는 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홍진은 세상살이를 뜻하지.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차마 떠날 수 없는 내 마음과 같소. 그날부터 미령은 홍진의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저렇게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나 말이오. 허나 세상은 백설 대신 홍진에 썩었으니 통탄할 따름이요. 말없이 산을 보던 미령은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눈이 와서 모든 게 다 덮여버리면 좋겠어요. 이 아픔도 슬픔도 없도록 말이지요. 허나 안 되겠지요. 눈으로 덮을 수 없다. 대신 꽃 한 송이가 필요한 법. 이후로 홍진은 며칠씩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나간다는데 어째 거동이 수상했지만 미령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정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다녀왔소. 이건 이번에 먹을 식량이요. 와, 좋은 꽝이네요. 이렇게 실한 것은 생전 처음 봐요. 미령은 홍진이 가져온 꿩으로 떡국을 끓였습니다. 둘은 아무도 없는 산자락에서 떡국을 먹으며 정월을 맞이했습니다. 헌데 홍진님은 이 오두막에서 계속 혼자 사셨나요? 나도 돌에서 태어난 이가 아닌데 어찌 그랬겠소. 예전엔 아버님이 계셨어. 홍진의 아버지는 한양의 무관이었으나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벼슬을 버리고 이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활쏘기와 말타기, 거기다 검과 창 등 온갖 무예를 배웠다오. 그럼 아버님은 어디를 가셨나요? 돌아가셨어. 그렇군요. 홍진님도 저처럼 부모님을 그렇소. 동병상련일까요? 둘은 서로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홍진과 미령은 오두막에서 겨울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침내 꽃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눈이 다 녹았으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시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언제든 날 찾아오시오. 미령은 홍진의 오두막을 뒤로 하고 산을 떠났습니다. 내심 홍진과 더 있고 싶었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미령은 잿더미가 된 집터로 돌아와 타버린 기둥 아래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미령이 아니냐. 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 온 거니? 어머님은 또 어디 계시고? 어머니는 작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이고, 불쌍해서 이를 어쩌노. 그리고 생만 하다가 딸내미 시집가는 것도 못 보고 가버렸네. 그려. 그나저나 미령이 내가 떠난 이후 마을은 난리도 아니었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이고, 말도 마라. 널 못살게 굴던 권대감 기억하느냐? 아, 글쎄, 권대감이 하룻밤 사이에 비명 행사한 것이지 뭐냐. 뭐라고요? 권대감이 죽었다고요? 어디 그뿐이냐. 동네에서 힘께나 쓰던 양반들이 죄다 급사를 맞았단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그 덕분에 빚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노비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빚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미령은 아주머니가 해준 말에 어쩐지 속이 후련했습니다. 헌데 그게 말이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이론객이 그런 것 같더라고. 이론객이요. 상여에 배롱꽃을 두고 간다는 그 괴이한 사람 맞지요? 그렇다니까. 아 글쎄, 죽은 양반들 모두 가슴팍에 배롱가지가 놓여 있었다는 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령은 홍진과 함께 지냈던 오두막을 떠올렸습니다. 정갈한 방 한쪽 화병에는 붉은 배롱 가지가 꽂혀 있었지요. 맞다. 배롱, 미령은 기겁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정했던 홍진이 무시무시한 이론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령은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바람부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에는 새로 부임한 사또가 쌍심지를 켜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냐? 자, 어서 샅샅이 뒤져라. 허나 사또, 여기엔 단서 비스무리한 것도 없습니다요. 없으면 끄지냐? 만들어서라도 찾으란 말이다. 사또의 성화에 포졸들은 다른 민가에까지 뛰어들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냈습니다. 이론객인지 천홍객인지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못하겠느냐? 행여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들키는 날엔 아주 경을 칠 것이야. 아이고, 사또.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요.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은 육모방망이를 휘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령은 조심스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지요. 행여 무슨 꼬투리라도 잡혀 홍진이 위험해질까 봐 미령은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홍진님이 위험할지도 몰라. 알려드려야 해. 그리하여 미령은 포졸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서지 못하겠느냐? 달려가는 것을 눈치챈 포졸이 미령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말이 없느냐? 그러고 보니 너는 분명 수색하던 집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느냐? 어째 수상하구나. 미령이 아무 대답도 못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포졸은 그대로 미령을 붙잡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호, 그 말이 사실이었더냐? 당장 전현을 문추하여 아는 것을 모조리 실토하게 만들 것이다. 이론객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하거라. 모릅니다.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소이다. 그렇다면 수색하던 집에서 왜 뛰쳐나왔느냐? 그리고 어딜 가려고 한 것이냐? 허나 미령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홍진에게 달려가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연이 감히 끝까지 입을 다물다니. 좋다. 주리를 틀어야 바른 말을 하겠구나. 여봐라. 매우 쳐라. 미령은 다리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끝까지 홍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사또가 직접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미령을 때려주길 기세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붉은 배롱가지 하나가 휙 날아와 사또의 손을 탁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웬 놈이냐? 찾아라. 어서 놈을 찾으란 말이다. 포졸들이 이론객을 잡으러 뛰쳐나갔습니다. 저 멀리 새까만 옷을 입은 사내가 도망치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정신없이 그를 쫓아 산속으로 들어간 동안 관아 앞마당에는 또 다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홍진이었지요. 이놈이 감히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사또가 칼을 뽑아 들고 덤벼들었지만 홍진의 검이 번쩍하자 그의 목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홍진은 그대로 미령을 들쳐 업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돌아온 포졸들은 목이 달아난 사또와 그 위에 놓인 배롱 가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편 미령을 구한 홍진은 어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자, 정신 차리시오. 여기는 안전하오. 그제야 미령은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꿈에도 그리던 홍진이 있었습니다. 홍진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시오. 혹시 홍진님이 일용객이십니까? 말이 없던 홍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내가 바로 일용객이오. 우리 아버님은 훌륭한 무관이셨소. 하나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그만 역적으로 몰리고 말았지. 헌데 간악한 추적자 놈들이 이곳 산소까지 쫓아왔고, 아버님은 날 구하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소. 홍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탐관오리들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었소. 하여 밤마다 복면을 쓰고 놈들을 하나하나 베어 넘겼지. 그렇다면 대롱꽃은 어째서? 우리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꽃이라오. 다른 꽃이 다 지고 난 뒤에도 꿋꿋이 피어 있으니 말이오. 미령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홍진을 끌어안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여. 이 고달픈 세상에서 미령 처자만이 위로가 되어주는구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새롭게 보금자리를 만들었지요. 이것 좀 보시오. 겨울에 심은 보리가 벌써 파릇파릇해졌소. 그러네요. 이러다간 금세 보리를 거두겠어요. 올해는 보리밥을 원 없이 먹겠네요.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기쁨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짐승을 많이 잡은 홍진이 장에 팔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미령, 돌아왔소. 나와서 이 비녀 좀 보시오. 고운 비녀를 산 홍진은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집에 미령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홍진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지만 미령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홍진은 마을로 내려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이었죠. 일용객을 잡았다지 않나. 그렇다니까. 근데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라더군. 일용객이 아니라 기롱녀라는 게야. 홍진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여 서둘러 형장으로 달려갔지요. 허나 홍진이 형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처형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쯧쯧. 저리도 고운 처자가 그 무서운 짓을 저지르다니. 홍진은 저작거리에 걸린 미령의 모습을 보며 슬픔을 씹어 삼켰습니다. 조용히 밤까지 기다린 홍진은 야음을 틈타 미령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습니다. 술과 계집질에 여념이 없는 사도가 잠시 소피를 보러 나왔을 때 그는 눈앞에 떨어진 배롱가지를 보고 대경실색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배롱가지가 아닌가? 일용객은 분명 죽었을 텐데. 그것이 사또의 유언이었습니다. 홍진의 검이 번개처럼 빛나자 사또의 목은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배롱가지를 던진 홍진은 아무도 모르게 관아를 빠져나와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령, 원수는 갚았소.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가서 이번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렇게 일용객은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 고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전국의 탐관오리들 목을 베었습니다. 어느덧 일용객은 조선 팔도에서 이름 높은 의적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허나 홍진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미령을 향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지요. 홍진은 중년을 지나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홍진의 칼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지요. 하루는 홍진이 어느 나루터를 건널 때였습니다. 웬 악당들이 처녀를 잡아다 배에 태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웬 놈이냐? 썩 꺼지지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느냐? 두목이 고함을 쳤지만 홍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처녀가 죽은 미령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오랫동안 멈춰있던 홍진의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녀를 놓아주고 조용히 갈 길 가거라. 뭐라고? 이런 시건방진 노인네를 보았나? 얘들아, 이놈을 잘근잘근 밟아서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려라. 악당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지만 홍진은 칼조차 뽑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번개같이 급소를 친 이놈들은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겁한 두목이 달려들었지만 어느새 공중으로 날아가 강에 빠져버렸지요. 나머지 악당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친 곳은 없느냐? 없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하길 다행이구나. 그럼 몸 조심하거라. 홍진은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헌데 처녀가 같이 배에 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 따라오는 개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그만. 두 분이 함께 목을 매셨습니다. 홍진은 더 이상 처녀를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홍진은 처녀를 데리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 하나,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 떠나거라. 아닙니다. 은희님과 평생 함께 있고 싶습니다. 깜짝 놀란 홍진이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그런 눈동자였습니다. 제 이름은 예령이라 하옵니다. 예령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어째 죽은 미령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령은 죽은 미령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더 참지 못한 홍진은 예령을 끌어안았습니다. 예령도 피하지 않고 홍진을 꼭 안았지요. 은희님, 처음 뵌 순간부터 저는 은희님이 제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야, 예령. 너는 아직 젊으니 나보다 젊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이 좋겠다. 아닙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홍진님뿐입니다. 만약 홍진님이 절 버리신다면 저는 죽고 말 것이에요. 예령의 단호한 태도에 홍진도 더는 말릴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쪽은 머리가 희고 다른 한쪽은 검은 젊은 처녀와 노인 부부였지만 그들의 사이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어느 부부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천생배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란 말이죠. 이 이야기의 홍진과 예령처럼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야 마는 옛날 조선시대 포악한 임금이 다스리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은 썩어 문드러졌고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들의 재물 창고를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 국토의 극심한 가뭄이 3년째 이어지니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시절 어느 한적한 마을에는 탐관오리가 득실거렸습니다. 위로는 사또부터 아래의 육방관소까지 모두가 수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산에 올라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흙탕물로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기운이 약한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힘없이 쓰러져 갔고 마을에는 곡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상여가 나가는 슬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슬픈 상여 위에는 북디붉은 배롱나무 가지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배롱아, 배롱아. 내 자태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이놈의 민초 인생, 나라님도 슬퍼해주질 않는데 너만은 처연하게 피어 우리랑 같이 울어주는구나. 사람들은 아름답고도 처연한 그 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배롱꽃은 굶주리고
억압받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또 두고 갔군. 배롱 가지를 두고 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번에도 본 사람이